네, 자산 시장의 모든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 현상이 이뤄지다가 요즘은 조금 더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기다리는 건 김윤덕 장관이 언제 공급 대책을 발표하냐인데 그렇죠. 이건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빠르면 조만간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조만간이요. 네, 아마 설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가장 그동안 조금 은밀히 관심이 있던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 연장 안 한다. 되게 길다. 어쨌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X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사실 저 며칠 전에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살짝 힌트를 주긴 했어요. 우리가 뭐 부동산 세금을 손은 대지 않겠지만 네. 하지만 뭐 다주택자라든가 그다음에 투기용, 투자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네. 약간 힌트를 줬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명확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 양도세를 이제 중과하는 부분에 현재 면제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만료가 됩니다. 네.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서울이랑 경기도의 이게 12곳. 그 12곳인데 그러면 더 오른다고 배팅하는 사람들이면 네네.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네. 더 오르면 그만큼 세율이 더 높더라도 나는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사실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집값이 높은 지역에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좀 내어놔라라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이런 핵심 지역에 집을 두 채, 세 채 못 갖게 했더니 지금 벌어지는 약간 부작용 현상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일단은 줄여야 집을 팔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 간다라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4, 5년 버티면 또 깎아줄 텐데라고 생각하면 버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은 안 나오고 네.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반면에 어떤 더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 말고는 가장 갖고 싶은 한 곳에 사고 싶다라는 수요가 계속 또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다른 데도 집을 사볼까 했던 분들이 그게 아니라 이 세금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감당을 할 수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곳이야. 네. 그래서 수요는 계속 몰리게 되고 생각보다 그쪽에서 집은 안 나오게 되고 또 설사 내가 두 집을 갖고 있더라도 계속 오르는 것만 앞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두 채 중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곳은 내가 더 팔 수 있겠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또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공급은 안 되고 또 사겠다는 사람들은 몰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지난 1년간 그 집가 오른 것을 보면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책의 취지도 이해를 하겠고 의미도 알겠는데 여기에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기대 심리가 꺾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정책이 바뀌어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일단 믿음 두 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차라리 제대로 매기면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다주택 네. 보유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길 테니까 던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산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강벨트 한 채 갖고 있고 한강벨트 아닌데 한 채를 갖고 있으면 한강벨트 아닌 거 일단 던지는 분들이 네. 생겨날 테니까 네. 그쪽은 조금 더 공급이 늘어나서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아직. 일단 어쨌든 시장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 것은 맞는데 네. 이후에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정말로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에만 문제가 아니라 뭐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시행하기도 어렵고 항상 원하는 대로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또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작년 한 해 부동산원에서 집계한 이후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서울 2025년은 집값이죠. 네. 어쨌든 집값이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네. 서울 중에서도 특히 오른 곳들. 그러니까 서울도 보면 강남 4구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한강벨트가 집중적으로 올랐고요. 네. 그 외 지역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2021년 이때 22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를 때에 비해 가지고 체감을 많이 못했던 게 네. 서울 중에서도 한강벨트가 집중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다수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똘똘한 한치의 부작용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22년 1월을 피크로 해서 그때 거래량이 폭락을 하고 네.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고점을 돌파 못한 곳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작년에 많이 오르면서 강남 서초나 이런 데는 그걸 다 뚫어낸 거고 네. 근데 서울에 또 한 10개 정도 구는 22년 1월에 그 가치만큼은 아직 터치를 못한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치만 보면 역대 뭐 최고로 많이 올랐다. 맞죠. 서울 같은 경우에. 하지만 서울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오른 것은 뭐 정말 많이 올랐지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을 지금 깨지 못한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은 더 하겠네요. 대부분. 그렇죠.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더 하락한 것도 더 많죠. 아,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 이제 너무 이제 그 작년 말에 10월 대체까지 나오고 나니까 네. 이제는 서울에 못 산다. 진짜 네. 못 사니까 뭐 부산, 울산 뭐 이런 데들 부산도 이제 일부 지역 뭐 바닷가 쪽 그쪽은 또 이제 거의 최고가로 이제 거의 회복하고 있고 근데 물론 그 안에서 또 양극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지방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른바 불행한 그 K자형 성장이 부동산 시장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그건 어떤가요? 전세가는 어떤가요? 어쨌든 전세 사시는 분들도 절반이니까. 지금 전세가도 대체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봄이 오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사철에는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실거주가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을 보면 결국은 집값에 그 전세가가 또 따라가는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뛰면 시차를 두고 전세값이 또 따라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또 전세값이 또 치올라오면 시차를 두고 또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가나 전세가나 이 둘 중에 한쪽이 크게 오르게 되면 약간 견인하는 모습, 그러니까 키 맞추기 하는 모습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단 봄에 이 전세 시장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막 그런 다양한 앱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네. 한꺼번에 막 거래량 보여주고 이런 거 보니까 전세 거래량이 예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데 월세 거래량이 확실히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었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도표 앱에서 보여주는 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체 가구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죠. 아파트가 얼마나 늘었고 그 와중에 그럼 전세가 왜냐면 거래량이 똑같으면 네. 뭐 큰 차이가 없네. 근데 분명히 물량이 늘었고 그 와중에 그걸 월세가 치고 나갔으면 이게 계약갱신권 청구 행사한 것도 많으니까 시민분들이 느끼는 실매물 전세 매물은 좀 귀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꼭 뭐 나쁜지 좋은지 이것까지 분석을 못하고 하여튼 오른다 공포만 언론이 또 뭐 자극하나 싶기도 하고 네. 복잡하더라고요. 참 어렵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또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아까 10년 전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또 전세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죠. 그리고 또 금리도 달라졌고.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정말 초저금리였는데 지금은 또 그 정도는 또 아니다. 지금 사실 4% 5% 금리면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또 전세가 늘어나고 이런 데도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동산 얘기는 늘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이혜훈 후보자도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 5천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민주당 5천 특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네. 5천도 했는데 이걸 더
올리기 위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이제 드디어 추진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미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었는데 네. 지금 여야가 이제 약간은 이제 파행을 겪다 보니까 일단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청와대가 공감대를 가졌고 요거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추진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이번에 5천 돼서 주가가 오른 이 상황에서 이제 물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넣어줬겠다, 이런 의미로 또 보면 될 것 3차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면 네, 1차가 이사 주주 충실 의무, 그렇죠. 네. 2차가 집중투표제, 3차는 맞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3차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네. 소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2차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일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거였더라면 이번 지금 3차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을 때 반드시 소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주식수를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아마 3차 상법 개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네. 우리는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걸 소각을 하지 않고 기업들이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약간 백기사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오히려 이제 자기 이제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데 쓰기도 네. 하고. 근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그 3차 상법 개정안은 일단은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을 해라.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1년 반 안에 전부 다 소각을 해버리라. 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재계에서는 조금 반발하기도 하고 뭐 배임죄를 대신 폐지해달라는 뭐랄까요, 거래를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원체 지금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강하니까 있어서, 네. 함부로 그러니까 쉽게 말을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재계에서도 생각들이 또 조금씩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만 보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탠다드처럼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론 불편한 게 있겠죠.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할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요즘은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사례를 볼 때 또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많이 그래서 소각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만큼의 반발은 아닌 걸로 좀 그래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SK가 소버린인가 붙을 때 네. 자사주 덕분에 경영권을 방어한 예들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한 것 같고, 그 외국에서는 어쨌든 스톡 옵션이나 RSU 때문에 어느 그렇죠. 정도 퍼센트까지는 허용해 주는 게 또 뭐 2, 3% 정도는 가능할까 싶은데 뭐 이게 또 디테일이 다 있겠죠? 무조건 그렇죠. 다 소각하는 그렇죠.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군요. 미국에는 그게 좀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삼성이 지금 역대급으로 근데 많이 샀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소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밝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4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그때 냈던 게 앞으로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네. 그리고 3조 원치는 바로 소각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도 그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자사주 매입에 또 열심히 하는 또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인데 네.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빠르게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라든가 미래의 가치가 확실히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좀 악용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삼성전자 어쨌든 작년에 8조치 샀다는 건데 네. 3조를 소각했다는 건데 그 돈 딴 데 투자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주주는 주주고 국민 경제만 생각하면 네.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국민 좀 뭐 삼성전자 주식 안 갖고 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를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약간 뭐랄까 하나가 무조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반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할 돈을 빼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는 보긴 어렵고요. 네. 충분히 돈을 벌고 있어서 투자할 돈은 다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돈을 그냥 배당으로 줄 것이냐, 소각할 것이냐. 네, 소각할 것이냐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을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냥 배당으로 주면 주당 얼마를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 돈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지 삼성이 투자할 돈을 뺏어 쓴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부 증권사들이 뭐 40% 50%를 자사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던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 약간 K자다. 네.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이런 데만 오르고 나머지는 또 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소비에 뭐 진작이 되는 거냐 이것도 뭐 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쨌든 기자님 보시기에 주식시장은 계속 상향할 것이라고 봅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최근에 며칠간의 주식시장을 보니까 약간 그동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몇 주만 올랐는데 이게 약간 확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던 주들도 약간 덩달아서 같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빗대면 키 맞추기 하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가장 어려운 게 너무 대외 불확실성이 큽니다. 당장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네. 우리 주식시장이 또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을 쭉 지켜봐도 역대급으로 지금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없어가지고 항상 저는 뭐 오를 때 기분 좋게 보면서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많이 올랐지만 환율로 생각하면 불이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수만 올랐지 주식 몇 개 오르니까 그냥 투자자들은 개인들은 그냥 간접 투자 상품 지수 투자만 하고 개별 종목에 너무 목매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가 저는 주식이 없거든요. 네네네. 어떤 투자 철학을 권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할 수 있는 답변이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 네, 그래서 지수 투자를 많이 이제 권합니다만, 네. 근데 또 개인에 따라서는 또 자신이 있으면 그냥 일반 주식 투자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네. 이제 확실한 것은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세 상승기에 들어왔을 때 이게 마치 내 실력으로 생각을 하고 점점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러면서 현금을 캐시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오르네? 더 끌어오고 더 끌어오고 더 끌어가다가 심지어 빚을 짓는 분도 계신데 이러다가 큰 한번 흔들림이 오면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끌에서 주식은 사지 마라. 네, 그런 건 항상 조심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언제든지 내 주식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조언하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률 경제 에디터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